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244페이지. 자, 채권 양도를 봅시다. 이게 엄청 중요한 판례예요, 여러분. 거기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칠판을 미리 필기를 해서 공간이 없네요. 감독님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몇 번 수업을 들으면서 재산채 들어와서 채권 양도라는 단어를 몇 번 봤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하는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돈 말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그 채권을 넘기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해서 채권 양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리가 되게 쉬워.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구조가 성립돼요. 그럼 이거를 A를 갖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제3채무자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이런 그림이 완성이 돼요. 뭔 소리냐면 얘는 얘한테 돈을 줄 게 있고 얘는 얘한테 돈을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B가 자꾸 갑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원래 A한테 받을 이 채권을 갖다가 얘한테 넘기는 게요. 이게 바로 채권 양도예요. 근데 채권 양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갑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A야, 원래는 내가 너한테 받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이 채권을 B라는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앞으로는 이 돈을 B한테 줘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이상, 여러분들 이 판례를 이해하는데 그 이상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걸 해줘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원래는 올해 2022년도 6월 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기 전에는 봐봐요. 채권 양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그냥 A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채권 넘겨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이렇게 둘이서 양도 계약을 했겠죠. 양도 계약을 하고 뭐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저 양도인이? 통지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통지 전에 어떻게 하냐, 얘를 안심시키고 얘가 A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걸 그다음 보통 임의 사용이라고 할게요. 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쓰는 거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긴 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한테 돈을 넘겨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가 지 마음대로 꺼내서 그냥 써버린 거죠. 받아서 그냥 쓴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인정이 된다. 즉 갑은 채권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B의 채권을 보관하는, B의 돈을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네가 만약에 채권 양도 계약을 한 다음에 통지 전에 이거를 A로부터 받아서 쓰면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깨진 거야. 이게 올해 6월 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어. 이건 내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전에 뭐가 있었냐?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 계약이죠. 근데 이게 어떤 채무를 이미 지고 있었는데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그냥 채권을 양도한 거고, 하나는 기존에 어떤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마치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계약을 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2021년도 6월 달에 깨졌었어. 2월인가 6월에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6월 달 전까지만 해도 두 개를 구별했어야 됐어. 같은 채권 양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 양도했을 때는 대법원이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 대신해서 저 채권을 넘기는 거, 이런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거든. 근데 이제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어. 담보 목적이 됐건 일반적인 채권 양도가 됐건 무조건 채권 양도인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 통지 전에 받아 썼다. 더 이상 아무것도 횡령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그냥 일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걸 하나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정리합시다. 자, 244페이지에 우린 사례형 시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판결 이유 같은 거 우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봅시다.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뭐라고 되죠? 횡령죄 불성립. 이렇게 되죠? 일단 제목부터 봅시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245페이지.
판례. 거기 별표 2개 올려놓으세요. 거기도. 지금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별표 2개 올려놓으세요.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기 방점 찍어놓으세요.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 신인 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부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말 바꾸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지금 인정한 거죠. 그 다음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불성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뭐야? 담보 목적이 됐건 일반적인 채권 양도가 됐건 양도인이 그거를 임의로 사용한다. 그래도 이제는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판례설에 제가 기재해 놨어요. 봅시다. 2020년 6월 23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2017도 3829 판결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채권 양도 담보 개혁과 채권 양도 계약을 반드시 구별해야 했으나 채권 양도 계약 사안인 97도 666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적인 채권 양도 계약 역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앞으로 채권 양도가 나왔는데 양도인이 뭘 썼다. 그러면 무조건 횡령죄 X.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내년에 시험 무조건 선지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까지 잘 넘어오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보면 양도 담보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앞에 봐봐요. 담보가 뭐야? 일단 구별해야 돼.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걸 받을 게 있거나 이런 관계죠. 근데 담보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일정한 장치를 해놓는 거야. 우리 저번에 부동산 봤잖아요. 누가 10억을 빌려주는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네가 지금 금전을 돌릴 여유가 융통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렇지만 너도 그에 합당한 나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담보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됐건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됐건 어찌됐건 뭔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보예요. 봤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산으로 봤던 게 뭐였어요? 그 우리 돼지 출합 판례 봤었잖아요. 돼지가 새끼가 낳건 아니면 그 지금 있던 돼지가 됐건 거기다가 양도 담보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담보권을 설정하면 만약에 내가 변제기가 지나기까지 이걸 갚지 않아. 그럼 나는 이제 채권자는 그거 내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게 담보예요. 지금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 담보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나는 양도 담보를 모으는 게 아니야. 그냥 담보와 관련된 판을 싹 다 정리해 줄게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의 다 정리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는 것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관계에서 보통에 우리가 이중 매매도 받고 뭐 다른 것들도 받. 이거 지울게요 이제. 여기 비춰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지만 그럼 항상 담보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즉 채무자죠. 항상 뭐든지 채무자가 뭐 A1한테 돈을 빌리면서 제가 그러면 이거 앞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주겠습니다. 아니면 담보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른 데다 이제 자기가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다 쓰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채무자가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는 게 거의 대법원 판례였거든. 근데 그게 거의 채무자가 이런 걸 약속해 놓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다 그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럼 더 이상은 이건 민사채무에 불과하지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거의 선회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형사법원에서 이거 싸우지 말고 민사법원 가서 당신들이 민사채무 알아서 해결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입재 판례 나왔을 때 보통이 지금 횡령죄와 배임죄가 축소되는 추세인데 작년 6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는 지금 타다자의 지위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A급이라는 판례예요. 왜? 지금 보면 거의 채무자는 여기 앞에 보세요. 잠깐만 앞에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내가 뭐라 했어요? 이 표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동산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그게 점유계정 방식이 됐건 점유계정의 양도 담보가 됐건 뒤에 담보가 붙었는데 채무자가 마음대로 팔았다. 그럼 앞으로는 횡령죄, 배임죄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판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의 2020년도 전압이랑 플러스 대법원 판례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내가 채무자로서 어떤 저 사람한테 뭔가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줬구나.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말해놓고 돈을 빌린 다음에 다른 데 팔아먹었구나. 이랬을 때도 이거는 단순한 민사채무에 불과하지. 더 이상은 타보자나 타다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거의 판례가 여기 몰려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꿀 때는 판례를 폐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폐기가 안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나오면 아직까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할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양도담보. 우리 양도담보 배웠죠? 양도담보 뭐였어요? 양도담보가 뭐였지? 내가 돈을 갚기 전에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가 뭐야? 소유권을 넘긴다는 소리예요. 당신아,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럼 내가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잠시 당신에게 줄게. 이게 양도담보예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저쪽에서 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양도담보인데, 내가 양도담보의 성격을 한번 말해준 적 있잖아요. 뭐였죠?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뭐였지 이게? 제가 명의신탁이 됐건 이 양도담보가 됐건 우리 민법이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한다고 했죠. 둘만의 관계일 땐 대내관계라고 하고 제3자가 개입하면 뭐라고 했어요? 대외관계를. 그쵸? 대외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놓고 보면 무슨 관계예요? 제3자가 개입을 안 했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대내관계잖아요. 그럼 얘네 사이에서 누군가 뭔가 팔거나 임의로 사용을 해. 그럼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로 판단하면 돼요? 대내관계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양도담보지만 대내관계에서는 원래 누구 거예요? 채무자 거잖아. 대내로 따질 때는 채무자 거고, 이때 제3자가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대외관계로 판단을 하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 대내 관계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채무자가 뭘 팔아먹었다. 그랬으면 뭐 나왔어? 횡령이나 배임 이제 아무것도 성립 안 된다고 판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례가 어떤 게 안 바뀌었냐면 채권자가 뭔가 사고를 칠 때가 판례가 아직 변경이 안 돼서. 봐봐요. 부동산 양도담보 변제기일 이전. 내가 뭐라고 했죠? 변제기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기까지는 그 돈, 만약에 1억을 빌린 돈 계속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권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독촉을 시작하겠지. 빨리 돈을 갚으세요. 안 갚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넘긴 양도담보권 내가 담보권 실행해서 뭐 경매에 붙이건 아니면 내가 그걸 환가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갚을 돈에다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왜 내가 여기다 지금 변제기일 이전이라고 쓴 거예요? 변제기일 이전까지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라면서요. 대내관계로 따지면 누구 재산이야? 채무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변제기일 전에 채권자가 이를 팔았다? 그러면 대법원이 그때는 배임죄를 인정해요. 어떤 걸 때? 부동산일 때. 오케이? 일단 지금 여기 내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분명히. 자, 동산은 뭐냐? 동산일 때 만약에 양도담보가 있는 동산을 갖다가 점유계정 방식에, 이거 어제 우리 봤었던 그 돼지 새끼 판례로 생각해봐. 동산 양도담보를 점유계정 방식에 동산 양도담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팔았다, 이미 처분했다, 그러면 횡령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헷갈릴 거야. 그럼 저는 항상 장치를 해놓죠. 여러분 잘 봐요. 비읍 부동산을 팔을 땐 분명히 배임자 비읍이야. 그죠? 근데 횡은 뭔가 도치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오케이? 이게 분명히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담보에 설정된 경우에 변제기일 이전에 팔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면 뭔가 죄가 성립된다고 외웠기 때문에 꼭 맞는 지문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횡령인지 배임인지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부동산일 때는 양도담보일 때 채권자가 이미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왜? 비읍이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팔 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돼요? 채권자가 팔 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는 지금 돈을 빌려줬지 지가 담보를 설정해 준 건 상대방 채무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변제기일도 안 됐는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변제기일도 안 지났는데 아직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그걸 먼저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먼저 문과가 되는 거야.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고 뭘 팔아가지고 경매에 붙였다. 그럼 문제가 안 되지. 왜? 걔는 원래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담보예요. 담보. 원래 채권자 게 아니고 돈을 안 갚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내가 채무자로부터 받아놓은 거라는 거지. 내가 그 원빈 아저씨 전당포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전당포에다가 맡긴 카메라는 원빈 게 아니야. 그건 잠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그 사람이 변제 기일까지 그걸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전당포 주인이 가서 마음대로 판 거랑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일 경우에는 변제기 이전에 만약에 채권자가 팔았다. 그러면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동산인 거 돼지 새끼 팔려 생각하세요. 어제 이중 양도담보 했던 거 우리 기억나죠? 동산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걸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매도담보. 이게 좀 특이한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면 양도담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그죠? 그래서 대내 관계로 나눠지는데 이 매도담보, 매도라는 글씨가 뜨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판례가 아예 이거는 채권자 소유로 봐. 뭐 변제기일 이전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채권자 소유로 봐요. 따라서 매도담보 때 채무자가 이걸 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보로 넘기는 순간 누구 소유로 된다고요? 채권자 소유로 된다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채무자가 팔아. 그럼 뭐야? 타인 소유 자기 점유 팔았네? 그럼 횡령죄가 성립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번이랑 3번만 외우면 돼.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가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채무자가 뭘 했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게 이거야. 그럼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집합으로 아직 죄가 성립하는 거 3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죄가 된다고 하면 틀린 거야. 앞으로 무슨 양도담보, 점개 양도담보 했는데 채무자가 뭘 이미 취거했다, 뭐 이미 처분했다 이러는데 만약에 뭐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이 됐다, 이러면 무조건 다 틀린 지문이라고. 아시겠죠? 그건 쉬운데 만약에 어렵게 내면 아직 이 살아있는 판례를 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팔았는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아직까지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판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대법원이 아직 이 판례는 깨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동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채권자가 동산 양도담보 점유계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만약에 팔아치웠다. 그러면 이미 처분했다? 그러면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매도담보는 특이하게 매도자가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판례가 이거를 채권자 소유로 봐버린다. 따라서 이거를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보셨고, 그럼 아예 그냥 명의신탁까지 스트레이트로 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 이미 제가 한번 정리해줬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기 그 TV 보세요. TV. 여러분 보세요. 2자간, 3자간 제가 명의신탁도 이미 다 설명해줬죠? 그래서 미리 제가 명의신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거야. 중간생략형은 뭐였어요? 3자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3명이 등장해야 돼요. 매도인,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이렇게 3명이 등장하면은 이제 그건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고, 2자간 명의신탁은 뭐냐면 2명만 등장해. 어떤 거? 명의수탁자, 신탁자 2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내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맡겼어. 그럼 내가 명의신탁자가 되고 저분이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탁이에요? 2자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있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명의를 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 명의신탁자가 있다면 이건 뭐다? 3자간, 3명이 등장하죠. 근데 그거 2개로 구별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2개 구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법은 명칭에 다 답이 있어. 이게 뭐예요? 계약형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계약까지 다 하는 거야. 계약도 자기가 직접 가서 체결하고 명의도 자기가 가져왔을 때 그걸 계약형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생략형은 뭐겠어요? 명의신탁자가 계약만 자기가 체결하고 명의만 명의수탁자로 해놓는 거, 요거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판례 법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명의신탁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답안지를 선택하는 건 엄청 쉬워졌어. 답을 고르는 건 엄청 쉬워졌어. 이미 제가 다 정리해줬죠? 명의신탁에서는 답이 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시죠? 2자간부터 보시면, 먼저 3자간부터 보시면 이게 대법원에서 제일 먼저 깨졌어요. 깨졌다기보다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매도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2012년도 이 판례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 중간생략형 판례가 나머지 2개는 아직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 아니,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뭐 다른 걸 팔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중간생략형이랑 2자간 아직도 이 법리가 남아있는 거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생략형이 2016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것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명의수탁자가 뭔가 임의 처분을 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이상해. 아 그러면 이거 다 법리 똑같은데 얘네는 왜 아직도 남아있냐.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아예 싹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명의신탁죄에선 범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답 고르기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뒤에 우리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기출표시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명의신탁 판례는 각종 국가고시에서 엄청 많이 출제됐었어요. 심지어 왜냐면 틀리게 내기 딱 좋잖아요. 왜? 이자가는 살아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횡령이나 배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자가 명의신탁만 계속 횡령죄가 된다고 살아있으니 이건 시험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횡령에서 나온 특A급 지금 쟁점들 3개를 다 공부한 거야. 사실 횡령죄에서 내년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게 이거예요. 특히 아까 내가 제일 말했던 채권 양도.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수업이 끝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3개는 확실히 내 머리에 넣어놔야 돼. 특히 요 부분. 아시겠죠?